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치고 김 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김기원입니다. 네, 주요 시중은행들이요, 이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를 위해서 줄줄이 금리 인상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네. 또 다음 달에는 좀 기준금리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하를 하는 게 맞는지, 음. 뭐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지금 사실 이제 한국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네. 금리를 인하하자니 이게 걸리고 또 안 하자니 또 이게 걸리고 그죠, 맞아요. 이게 굉장히 좀 딜레마 상태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 이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뉴스가 보면은 자, 금리를 내리면 서울의 집값이 전국 평균의 2배가 뛴다. 이런 보고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주택가격 매매 상승률이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서울은 0.83, 전국은 0.43에 오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이 이제 전국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금리 하락은 주택 매수 심리와 가격 상승 기대를 키워서 가계대출 증가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네. 매수 심리가 생길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또 그러다 보면은 또 빚이 늘어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가 이제 주택 구매력 지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를 낮추면 주택 구매력 지수가 줄어들긴 합니다. 근데 뭐 0.25 낮춘다고 뭐 대출 금리가 이렇게 많이 내려갈까요? 그래서 뭐 그 정도 낮추는 거는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은 혹시라도 이제 부동산 시장은 또 뜨겁게 달아오르고 연끌하고 이제 이런 게 걱정이 되는 측면도 있는데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보시면 금리 인하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있다. 부동산 PF 위험이 축소되겠죠. 그다음에 취약 차주 연체율이 하락하겠죠. 근데 사실 이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지금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그래도 한 일반인들은 한 4% 초중반대 되는데 이거를 3% 초반이나 2%까지 낮췄어요. 그래서 한 1% 이상 만약에 이제 금리가 확 내려가면은 영향들이 있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면 사실 뭐 0.25 낮추고 0.5 정도 낮춘다라고 해서는 크게 제가 보기에는 뭔가 엄청난 이런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최근 저희 촬영이 이제 추석 이후에 10월 첫째 날에 이제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뉴스를 봤더니 가계대출은 그래도 좀 주춤했다라는 기사는 나오더라고요. 네. 그쵸. 이제 8월 달에 이제 워낙 뜨거웠으니까,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DSR 2차가 이제 9월 달부터 시행이 되니까, 네. 8월 달에 이제 막차 타시는 분들이 좀 많았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최근 나오는 기사에 의하면은, 이제 취약 자영업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취약 자영업자는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 상태인 자영업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취약 자영업자가 1년 사이에 대출이 13조가 늘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보시면 침체 장기화로 연체율이 10%가 넘어섰어요. 어쨌든 빚은 느는데 갚을 능력도 줄어드는 셈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4% 정도였거든요. 자, 근데 여기 이제 24년에 2배 이상 늘었고요. 8%가 넘고, 그리고 24년은 지금 10%, 24년 아직 안 끝났잖아요. 네. 10%가 지금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대출 이자도 못 보는 한계 기업이 지금 16%, 숙박이랑 음식 업종 비중이 거의 6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자영업자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기업들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한계 기업들도 네. 조금 심각하다. 그 네. 한계 기업에 대한 증가도 심하다고 하는데 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한계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돈을 벌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통 영업 이익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돈을 벌어서 대출 이자는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출 이자 정도는. 근데 대출 이자도 못 갚는 거예요. 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월급쟁인데 내가 월급을 받아서 월급 받은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갚아. 거죠. 그러니까 네. 그치. 내가 네.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어. 근데 이자가 350만 원이야. 이런 상황이 지금 뭐예요? 3년간 계속되는 게 한계 기업이야. 자, 만약에 개인이 네. 3년 동안 내가 월급 받아서 이자를 못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생각만 해도 손 막히네. 그쵸. 네. 숨 막히죠. 네. 근데 어떻게든 또 대출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뭐 손실이 조금씩만 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50만 원씩 마이너스예요. 내가 300 버는데 이자로만 내가 지금
350이 나가는 거야. 네. 근데 기업들에서 영업이익은 뭐냐? 내가 이제 쓸 거 쓰고, 유지 운영비 쓰고, 남는 게 영업이익이니까 개인이랑은 조금 다르죠. 근데 어찌됐건 회사 이제 총 남는 돈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뭐냐면, 우리 미치코님이 네. 한 달에 500만 원을 번다고 할게요. 네. 자, 여기서 뭐 이것저것 비용 다 나가죠? 네. 자, 여기서 순수하게 남는 돈이 얼마예요? 그냥 가정에서. 뭐, 한 한 200만 원? 네. 자, 200만 원 칠게요. 네. 근데 대출이자가 지금 250만 원인 거야. 이거보다 더 많은 거예요. 자, 그래도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는 가죠. 네. 갑자기 웃음이 나오네. 자, 그래도 살아는 갈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럼 살아는 가죠. 갑자기 왜 이렇게 슬프지? 네. 살아는 갈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대출이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럼 이제 한 달에 50만 원씩 마이너스니까 1년이면은 600만 원이죠. 근데 이게 3년이 넘은 거야. 1,800만 원. 1,800만 원. 와. 근데 이게 이런 기업들이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한계 기업이 되면 네. 뭐 걱정은 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또 금리를 낮추는 것에 대한 우려도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앞서서 얘기했지만 금리를 낮추면 또 집값이 또 상승할 것이다라는 우려. 반증 우려가 같이 그렇죠. 있기 그러면서 때문에 영끌에서 또 네,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국은행의 이제 자료를 좀 보시게 되면은 네. 요 이제 초록색이 사업자 대출이에요. 그 다음에 요 이제 주황색 선이 네. 가계대출 연체율입니다. 근데 보시면 어때요? 이게 연체율이 계속 증가하네요. 올라가고 이게 증가하죠. 언제부터죠? 네. 23년도. 23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계속 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오른쪽에 요거는 대출 유형별이고요. 네. 요거는 금융업권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은행 대출이 제일 안정적이겠죠? 그래서 은행 연체율은 다행히 조금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자, 근데 요거 파란색 전체 연체율이고요. 자, 이거 빼고 뭐예요? 비은행 대출 연체율이 어떻게 되고 있죠? 와. 그래서 은행의 연체율은 그나마 좀 조금 줄었는데 비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비은행의 지금 대출의 연체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비은행까지 간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네. 1금융권에서 받잖아요. 저축은행이나 캐피탈까지 대출 받는 거는 뭐죠? 1금융권에서 신용도가 안 되니까 당신의 신용도로 내가 돈 못 빌려줘요 하니까 가거나 아니면 이미 1금융권에서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내가 돈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비은행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힘드신 분들이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예요? 지금 이런 분들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봐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대출 시장에서도 지금 연체율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PF 문제가 이제 가계 대출까지도 옮겨붙은 좀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특히 이제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 그래서 비은행 대출 연체율은 지금 한 3.3% 정도인데 여기 보시면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은 10%가 넘어요. 엄청난 연체율인 거죠. 10%가 넘은 거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하신 한계 기업이 있잖아요. 네. 한계 기업의 비중이 지금 얼마죠? 16%. 네. 네. 3년 동안 그러니까 쓸 거 쓰고 남는 돈 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회사가 지금 16%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죠. 자, 이런 기업들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대기업이 12.5%, 대기업도 많이 늘었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더 많이 늘었죠. 중소기업은 이제 17.4%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계 기업이 늘면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도 적신호가 지금 켜진 거죠. 그래서 요게 또 이제 한국은행 자료인데 네. 아까는 이제 개인의 이 자영업자들. 네. 데이터를 보여드렸다면 요번에는 지금 이제 연도별 한계 기업의 비중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대기업,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중소기업. 그래서 이제 대기업은 좀 늘어나다가 살짝 감소를 했잖아요. 네. 한계 기업이. 근데 중소기업은 어때요? 중소기업의 한계 기업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네요. 계속 커지고 있죠. 그나마 이제 규모 같은 기업들은 좀 괜찮은데, 이 중소기업들이 지금 너무너무 지금 갈수록 진짜 힘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자, 이 차입금 기준도 보세요. 자, 차입금이 누가 더 많아요? 중소기업이 많아요? 대기업이 많아요? 중소기업이 더 많죠. 네. 중소기업이 더 이제 규모가 지금 큰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차입금 기준은 커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요 업종 내 한계 기업 비중이에요. 그래서 업종별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숙박, 음식, 그 다음에 운수, 가스, 전기. 그래서 이제 22년 대비해서 오르고 내리고, 그다음에 파란색 마른 목걸이 요게 23년 말 기준이거든요. 자, 이거 보시면 제일 높은 업종이 누구냐면 이제 숙박, 음식. 그다음이 누구죠? 운수. 그다음이 누구예요? 가스, 전기, 부동산. 예, 그래서 숙박, 음식, 운수, 전기, 가스, 부동산 이 네 개는요 한계 기업이 몇 프로를 넘어요? 40%로 넘어요. 예, 40%. 숙박, 음식은 거의 60%. 절반 정도가 지금 한계 기업에 네, 속한다는 절반 정도가 지금 3년 동안 돈 벌어가지고 이자조차 못 내고 있는 정말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반면에 좀 좋은 데도 있죠? 항공은 그래도 괜찮네요. 네, 항공 네. 이자 잘 내고 있다. 그 다음 누구예요? 석유화학. 네, 전기, 전자, 자동차, 건설. 자, 여기서 업종만 봐도 우리가 구분이 되죠. 자, 보세요. 숙박, 음식, 자영업이에요? 대기업이에요? 자영업이에요? 자영업이네요. 자, 운수도 그렇게 뭐 엄청 큰 그쵸. 그건 아니죠. 전기가스,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좀 항공이나 석유화학, 전기전자, 자동차 이거는 전부 다 대기업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이쪽은 그래도 지금 좀 괜찮다. 이렇게 상황이 좀 보여집니다. 이런 한계 기업에 대한 비중이 이제 증가하게 되면 정상 기업에도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왜 그런 원리가 되는 건지. 이게 우리가 이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혹시 발목 같은 거 삐어본 적 있으세요? 있죠. 자, 네. 발목이 삐면은 그래도 움직여야 되잖아, 내가. 그럼 발목만 아파요? 아니면 발목 주변까지 막 아파요? 온몸이 아프죠. 네, 온몸이 그쵸. 아프죠. 그쵸. 그렇죠. 내가 어디 하나가 불편한데 이거 하나 때문에 이게 다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상 우리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다 이어져 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한계 기업이 많아집니다. 자, 그러면 기업들이 만약에 이제 도산을 하게 되겠죠? 자, 기업을 도산하게 되면은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그 다음 또 소득이 감소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소비를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소비에도 바로 영향을 미치니까. 소비도 힘들어지겠죠. 자, 소비가 힘들어지면 이런 큰 기업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제품들이나 서비스, 이것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연쇄적으로 다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아직도 이제 어떤 영끌이 끝나지 않다 보니까, 네. 최근에 이제 금리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맞아요. 실제로는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9월달 같은 경우도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또 대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각 은행권들도 계속 금리를 올린다라고 발표를 또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가상금리 인상폭이 보이시죠? 네. 그래서 KB국민 1.33, 신한 1.4, 하나 0.8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3개월간 인상 합산분이 이렇게 금리를 지금 올리고 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주담대뿐만이 아니라 신용대출까지도 금리를 올렸고 하나 같은 경우는 전세대출 금리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쏠림 현상 혹시라도 야 금리 인하 된대 야 부동산 또 간대 이럴까봐 지금 이제 이렇게 당국에서 사전 대응을 네. 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사실 조금 그렇게 되면 이제 고금리에 시달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네. 이제 부동산 가격을 상승하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금리를 억제하는 건데 네, 사실 부동산을 사고 팔고자 하는 수요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봤던 한계 기업들도 있고 자영업자들도 있고 이런 분들은 고금리가 계속되면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럼 이제 금리가 이게 고금리로 가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고민도 조금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금리가 엄청나게 크게 증가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보더라도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고 우리가 바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바로도 우리가 따라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하지만 약간의 시차를 두고 비슷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해서 바로 지금 뭐 금리 인하 되니까 막 뭐 또 이렇게 설레발 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다음 달 기준금리 어쨌든 그 이슈가 있는데 인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한국은행에서도 끝까지 아마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 좀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이런 게 좀 진정이 되는 기미가 보이면 뭐 0.25 정도는 인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하가 되면은 긍정적인 측면은
자영업자나 한계 기업에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PF 문제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이 상승이 되고 가계대출이 더 증가할까봐 걱정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기 전까지의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좀 보면서 저는 좀 이거를 좀 인하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과연 금리 인하가 과연 얼마나 될까? 큰 폭으로 과연 될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그러기는, 수도 없을 것 같고. 네, 당장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혹시라도 그렇게 된다라면은, 그거는 이제 진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부동산 시장은 와르르 또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최근 몇 년 동안 역대급으로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벌어졌거든요. 원래는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조금 내렸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거냐?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국은행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고민들을 통해서 아마 할 것 같고. 하지만 뭐 일단 금리가 어떤 추세적으로 상승하거나 이런 일들은 저는 이제 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참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영역들은 지금 식어가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지금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의 부동산 네. 시장의 일부 지역만 여전히 좀 따뜻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형적인 지금 현상이거든요. 다들 지금 힘들다 이러는데, 이제 서울의 아파트 시장만 가고 있고, 여전히 또 상당수의 많은 분들은 더 갈 거야. 강남, 수초, 송파 더 갈 거야.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르다. 왜? 2020년과 21년에 다른 지역보다 강남, 수초, 송파 상승의 폭이 좀 작았어요. 노도광이나 이런 데보다는. 왜냐면은 대출을 안 해줬잖아요. 15억 이상 아파트를. 그래서 노도광이 이렇게 올랐으면 강남, 수초, 송파 이 정도밖에 못 올랐거든요. 네. 근데 금리 인상 여파 때문에 한번 박살났고, 근데 이게 다시 지금 강남, 수초, 송파 다시 전고점 가잖아요. 왜? 대출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근데 22년부터 다시 대출해줬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것들이 뭐다? 이제는 대출을 받았으니까. 저는 영끌에서 또 대출 많이 끌어서 집을 사신 분들이 강남주 송파에 지금 꽤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2차 하락이 오게 되면은 저는 강남주 송파도 이번에는 내려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요, 이 연체율 증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향후에 이제 다음 달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되는 것이 맞는가, 네. 아니면 된다면 언제쯤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들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